북한의 MZ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공포 영화를 보면서 여름 폭염을 날리는 그날까지 할 겁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요즘 김정은이 여름 폭염, 이 더위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이 북한의 MZ들이라고. 이 MZ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나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 들어서 탈북한 이들을 보면 MZ 세대가 50%. 이 젊은 세대의 탈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어떻게든 접하고 온다는 거죠. 사실 또 한여름에 또 공포영화가 최고잖아요. 막 시원하게 해주는데 아니 북한 MZ들은 공포영화를 좀 좋아하나요? 공포 영화가 있어야 보죠. 없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공포 장르가 없어요. 이 귀신 영화 장르가 없다 보니까 그 파묘 있잖아요. 국경 연선을 통해서 북한 MZ들 속에서 그렇게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현 씨랑 저랑 강연을 갔는데 성현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쥐라기 공원을 봤대요. 자기는 공룡이 다 이렇게 몰살한 줄 알았는데 공룡이 살아있는 것에 너무 놀랐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SF 장르, 뭐 공포 이런 자체가 아예 없어요. 북한이 만든 뭔가 그 거대한 힘을 가진 캐릭터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불가사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어느 순간 못 보게 해요. 네. 그래? 신상욱 감독님이 다시 이제 탈북하셨으니까. 탈북하시면서 섞이죠. 자, 그렇게 계속될 것 같은 김정은에게도 반전이 존재할 거라는 거를 제가 영화를 한 편 예를 들어서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반전하면 이 영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 있었죠.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을 보는 아이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에요. 와, 속 시원하겠다. 우리나라 최초야. 방송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해서. 안 본 사람도 어때요? 사실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아주 단적인 어떤 상징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자신은 북한을 해치는 여러 유령들을 지금 잡으러 다닌다고 주장하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체제를 망치고 있는 자는 바로 본인 그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그 대전환. 이 한 방이 전 세계를 그냥 흔들어 놨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의 반전, 식스 센스 또 센스 있는 분들. 정말 와 이런 센스 있어? 이런 탈북 스토리는 없다. 이만감에 정말 많은 분들 얘기 들었는데 오늘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는 놀랍기도 하고 또 약간 재미도 있어요. 그 와중에 인사드립니다. 북한판 브루스 윌리스 홍영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에 살게 된 홍영자라고 합니다. 소리도 또롱또롱또롱또롱 잘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방송하시는 분 같아요. 시 읽어주시면 돼요. 신앙. 감사합니다. 나 지금 녹았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무슨 얘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북에 계실 때 어떤 일 하셨습니까? 북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한 15년을 하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현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사회정착시키고 또 국방부 안보교육과 학교 통일교육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근데 우리 홍영자 선생님이 진짜 북한의 표본인 선생님이었다. 우리 선생님 닮았지? 어떤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렇게 생겼어요, 다 선생님. 저렇게 생겼어요, 다 선생님. 신기하게 다 저렇게. 근데 중요한 건 저 김종수 교원대학 선배입니다. 네. 제가 같은 대학인데 이제 저는 졸업은 안 하고 2학년 때 전 드라마 때문에 탈북을 했고 선생님이 지금 한참 선배시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은요 출신 성분도 일단 좋아야 되고 다 뭐 내노라는 집안의 자식들이 가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혁명의 나팔수들. 나팔? 최전방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이 김씨 일가의 위대한 수령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핵심 골간들을 키워내는
혁명가들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했던 거죠. 또 한 명의 브루스 윌리스가 또 등장합니다. 또 식스센스. 몇 명이요 오늘? 탈북자 출신 1호 박사 부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정말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높은 사람. 기순용사 삐라를 볼 때마다 아 이거 완전히 반동. 나쁜 놈, 죄지은 놈. 정말 오직 당밖에 모르고. 진짜. 예, 진짜 충성스러운 이민이 한 사람이었죠.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잘 적응해서 탈북민 출신 1호 박사 부부라는 타이틀도 갖고 지금 궁금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탈북 1호 박사 부부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놀라운데 아니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길래 어떤 박사님이신 거예요? 북한학 박사입니다. 북한 예. 박사. 2007년도에 다시 남편이랑 같이 박사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간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뭐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외교부 이런 쪽에서 북한 관련 자문위원은 아마 대체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신문사 글도 쓰고 그랬. 네,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매경. 예, 매일경제 저랑 같이 맞습니다. 김호 박사. 예. 제가 명예 기자로 예, 1년 그 동안 우리 활동하고. 옆신문사 뭐 경제지에서 예. 이제 9명의 명예 기자를 했는데 네. 유일한 박사가 있으시다고 해서 그때 필자로 오셨었네요. 네, 제가 많이. 북한 쪽 기사를 썼죠. 그때 쓰셨죠. 저는 일면 썼는데. 대단하시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어디서 기억이 날까 말까 했는데 또 반전. 서로. 기석영이 명예 기자 했다는 게 더 반전 아니야? 일면은. 자, 어쨌든 오늘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언뜻 비쳤는데 어쩌다 탈북. 맞아요. 어서와 서울은 처음이지. 처음이지. 이분들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정말 싫었던 이 남조선, 나는 오직 북한인데 마음을 열게 됐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천천히 펼쳐집니다. 오늘은요 중간중간 어디 다녀오시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보시면 맞아요. 스토리가 딱 요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먼저 홍영자 씨에게 좀 여쭙고 싶은데 교사를 하다 오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남한에서는 교사가 되려면 이제 교원 임용 그 시험을 봐야 돼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임명이 됩니까? 예, 북한에는 일단 필요한 인력만 티오라는 줍니다. 그래서 이 티오가 교원대학교 각 도마다 하나씩 있다면 그 도내 교원의 인력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인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필요한 인력만 받기 때문에 실제 뭐 임용고사 없이 대학교만 딱 졸업하면 이 각 단위별로 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사 없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당국에서 여기를 가세요 하면 그 시골 학교로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인민교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실제 남조선을 우리 이야기할 때는 남조선이 굶주리고 헐벗었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 가자 하게 되면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무상치료제다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남조선은 정말 굶주리고 홀벗은 아이들이 때문에 우리가 동일해야 된다 이런 거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모든 직업이 그렇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시려면 예. 본인이 그걸 믿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고 또 지상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전혀 거예요. 못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남조선이 이렇게 잘 산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 그러다가 언제 알게 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90년도에. 그런데 중국에 가니까 남조선이 잘 산단다. 88 올림픽에 갔다 온 중국 사람이 말하는데 화장실에 향수의 냄새가 난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장실이 우리는 개념이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가져온 화장품이 북한 거보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으니까 중국도 발전했구나.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니 성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또 탈북한 또 MZ시잖아요. 네. 아니 북한 학교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좀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뭐 남조선, 미국놈 이런 걸 많이 가르치죠 주제로. 국어 교과서는 기본이고요. 수학 교과서에도 그런 게 나와요. 수학은 뭐가 이렇게? 수학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하나 나오면 붉은 청년 근위대원인 철수는 수리탄이 2개 있다. 한 발의 수리탄으로 미제 승려아이를
5놈 죽일 수가 있다. 몇 놈을 죽일 수 있냐 이걸로.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 그게 산수 문제예요? 네, 이게 산수 문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와요. 꼬마 땅크가 나가는데 꼬마 땅크로 뭐 미국 놈 대가리가 뭐 5개가 굴러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요? 좀 심각해요. 그러니 공포 영화는 안 만들어도 되지. 교과서가 다 공포. 그리고 실제로 미국 놈 그 머리가 이렇게 구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US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단은 유치원 높은 반이 북한에는 교육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는 어찌 보면 유치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명절 때나 이럴 때 미국 놈이다 사상 우시오 측에서는 놀이를 해도 다 미국 놈이 이거 그래가지고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때려 부셔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됐고 수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대 교육을 주는 것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수학 교과서에 미제 식량에 대한 거에는 무조건 미국 놈은 때려 눕혀야 되고 미국 놈 비행기는 무조건 떨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무조건 해방시키려고. 아, 우리 안 원한다니까 왜 자꾸 본인들이 해방시키려고 그래.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겠다는 거야? 제가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미국 군인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놈이 군합발로 서울을 짓밟고 있다고 했는데 미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왜냐면 평택으로 이전했거든요. 자, 근데 이정민 씨, 또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북한의 국어 교과서를 한번 입수를 해봤습니다. 오 진짜요? 이게 북한의 국어 교과서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놈은 두 손을 왜 높이 쳐들고 있을까요? 항복한다는 것은 또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들부들이란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항복을 가르쳐도 그냥 뭐 이렇게 적에게 순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꼭 미국 놈이 등장하고. 맞아요. 미국 놈이 항복 손 들고 손 항복을 들고. 해야 되고 아, 너무 웃긴 게 밑에 보면 부들부들이란 무슨 말인지 골라보시오. 1번 아파서 부들부들 떨린다. 2번 부들부들 떨면서 빈다. 정답은 2번. 빈다. 2번이라는 거야. 항복은 부들부들 무서워서 떨면서 빈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라는 아동 영화예요. 저게 호랑이는 미국이고 네. 고슴도치는 북한이에요. 북한이라는 거 우리라고 하려고. 자, 그러면 홍영자 씨는 교과서 내용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이 정말로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신 건가요? 사실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반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북한 당국이 하라면 예스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교수안이 이 360월 동안 가르칠 교수안이 딱 나와요. 거기에 내 말을 넣을 수가 없어요. 딱 교환대로 애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94년도 김일성이 딱 죽고 갑자기 식량 공급을 교원들도 안 줬거든요. 교사들도 월급도 안 주지 식량도 안 주지 그러니까 국가가 배급을 줘야만 먹고 사는 이런 시스템인데 교육은 그대로 또 시스템 돌아간다고 금요일 날이면 오후 담당 선전의 날이라 해가지고 가정 방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 방문이 뭐냐면 학교에 안 나왔거나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제 학생을 교양하는 건데 가정 학교를 안 나와서 가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쑥을 너무 먹어가지고 그때는 풀만 먹는 때거든요. 풀떡이 올라와서 제가 또 가니까 칼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철렁하고 무서워 다 감옥가겠는 거야. 왜? 얼굴이 이 부으면 코하고 이게 일직선되더만 이렇게 눈만 딱 이렇게 눈도 부어서 내가 무서워서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고난의 인근 시기였으면 굉장히 좀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교육 환경은 훨씬 더 열악했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악했냐면 옛날에는 매 학생한테 교과서를 다 줬습니다. 하다못해 책상에 하나씩이라도 2명이 하나씩 보게끔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과 김정일 교과서는 무조건 또 자필을 필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민지라도 어디다가 이제 이렇게 교과서를 자필. 전등이 저녁 6시면 북한은 시골이라 새까매져요. 6시면 그럼 6시 거 쓰다 못해 안 보이는 거 지금 오줌 가도 안 됩니까 이럴 때거든요. 그러면 통장 불이 켜져요. 불 쓰라고 그 정도로 어려웠고 애들이 연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 연필이 꽁다리면 버려야 되잖아요. 이걸 버리지 않고 연결해서 이렇게 몽땅연필을 써요. 저도 많이 그 시기가 이제 그때였고 교재 교편본은 전혀 공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몽당 연필 정도 썼던 게 70년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낙후돼 있는지가 그 연도 차이에서 벌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몇 년도 얘기인지. 제가 2004년도 5년도 이때 소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1990년대 나온
성경 교과서를 제가 썼거든요. 글씨가 안 보여. 학교 잘 다니는 친구한테 새 거를 다 나눠주고 그게 얼마 안 되니까 선배들이 옛날에 썼던 교과서를 물려 한두 개 아이고야. 뭐 10번 정도 온 거예요. 영희 씨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 뭐 이 분위기, 교육이라든가 뭐. 저희 애가 이제 90년대 고난행군 때 태어나다 보니까 공부는 시켜야 되고 엄마 아버지 다 대학을 졸업했지 애들은 공부시켜야 되고 하니까 집에다가 이만한 그 나무 틀 만들어 놓고 여기다 모래를 채우는 거예요. 모래. 모래 채우고 그러니까 애들을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되면 2 더하기 3 갖기는 5 이렇게 애가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가나다라도 모래에다 쓰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책을 거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도대체 반전은 언제 나오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또 남편분께서는 또 중국에서 또 이제 북한 낮은 선봉에서 이제 중국과 밀무역으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는 어렵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1999년 평온하던 영자 씨 일상에 갑자기 큰 쇼크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누가 문 열어!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보이부였어요. 그 보이부가 갑자기 영자 씨를 끌고 감옥으로 갑니다. 여기는 모르셨던 거죠? 다짜고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끌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남편 어딨냐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도대체 남편분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외화벌이를 계속 했기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이미 북한 당국은 그 국경연선과 이제 이런 데를 다 병강무역을 하다 보니까 80년 후반부터 저희 지역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요?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밀수 말고? 밀수 말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80년대 후반에 김일성이 이제 병강무역을 해야 된다. 사회주의국가 다 망하다 보니까 이제 두만강 연변과 압록강 주변에 다시 병강무역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나와 장사를 한 거예요. 조선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조선족들이 돈을 이제 요구하죠. 어떤 걸 가져오라. 그러면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남편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남편이 어떤 거 하고 어떤 방법도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남편 거 다 적어라 어쩌라. 근데 뭐 아는 게 있어야 적죠. 이렇게 됐는데 당국에서 이어가는 것이 남편이 이제 갈 때 그 여성분을 데려갔다. 근데 그것이 뭐 인신매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러게 인신매매가 아니었고 남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어. 쪽에서는 이렇게 지인들이 오빠 나를 좀 중국에 친척이 있으니까 식량 좀 구입하게 좀 두만강만 넘겨다 줘 이런 때였거든요. 어찌 보면 아, 남자 유명한 분이고 그쪽에 힘이 있는 분. 힘이 있죠. 그러니까 어찌 이제 보면 도와준 거 아니에요? 도와줬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인신매매라고. 국경 경비대를 이제 다 아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그 지인이 같이 다 두만강 건너갔으면 괜찮은데 잡히고 나온 거야. 한 여성분이. 그래서 그 실태에 의해서 이제 남편이 이제 이쪽에 중국에 갔다. 이것만 알게 됐고 그 연자자를 해서 제가 이제 제조를 받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인신매매란 말도 몰랐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중국에 있는 것만 갔다는 것만 이제 뭐 이렇게 짐작으로만 했지만 실제 행방을 몰랐거든요. 저는 실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쓴다고 때리는 거예요. 때려요.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때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서 맞으면 덜 억울한데 그 지역에 너무도 잘 아는 사람 거의 보자 맞아요. 친척은 아닌데 저희 집에서도 술도 많이 마시고 엄청난 도움도 받았던 분이 몽둥이 쥐고 때리니까 깡보로 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기가 없으니까 낮에 추우니까 이제 난로를 이렇게 떼서 하기를 하는데 그 장작이가 그것도 그렇게 크다. 우리는 아궁이여도 요만한 장작을 다 째게서 하는데 그건 이게 빼찌가라 해가지고 기다산 난로를 하다 보니까 몽둥이 하나 이만한 거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쥐고 때리는 거야. 하나 딱 치니까 이게 단통 보라색이 되더만 다리가. 그러니까 난 그게 더 억울해서 울고 그다음에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화나서 그런 감정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뻔히 하는 사람이 때릴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뭔가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북한 위에 이제 당국에서 인신매매 범죄라는 규정에 탁 걸리면은 북한의 국경을 무력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인신매매라는 것은 이 자국민, 노동력이잖아요. 이 노동력을 해외로 무단 반출해서 이 정치 사상적으로 체제 붕괴 시도했다는
범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하게 아마 우리 선생님을 처벌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고문도 많이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9일간 그 끔찍한 지옥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뭐 고문도 하고 여러 가지 불어라고 윽박도 질렀겠지만 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남편이 어딘지 모르니까 고위부도 딱 보면 알거든요. 정말 알면서 숨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모르는 건지. 그럼요. 판단이 쓴 것 같아요. 9일 만에 홍 선생님한테는 얻을 게 없다라는 것을 보위부가 판단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왜 그냥 보위부가 홍 선생님을 집으로 보냈을까? 고의 보내준 게 아니었어요. 보위부 나름의 함정을 판 거죠. 타지에 숨어있는 남편이 반드시 그렇지 부인을. 아내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순간을 포착해서 덮치면 잡을 수 있다라고 믿기,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 영자 선생님네 집으로 요원들을 파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보위부 반탐과 요원 2명과 총을 든 안전부 요원 4명. 맞죠? 이렇게 총 6명이 그때부터 영자 선생님네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말이 동거지 집 안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집안 자체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9살 된 영자 씨의 아들과 우리 홍 선생님은 무려 3개월간 무장한 요원들과 함께 살떨리는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이 6명이 우리 집에서 3개월 동안 잠복 근무를 한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약간 좀 숨이 좀 막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보위부 반탄가이저 2명과 경찰서하고 무기과 애들 총을 쥐고 이제 사게 되는데 어찌 보면 남편이 분명히 가족이 있으니까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면 생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 집 방이 이제 4칸이라 하게 되면은 방 한 칸에는 아들하고 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위부 있고 무기과 애들 있고 북쪽에는 이제 교대제로 계속 이렇게 근무를 서는 거예요. 8시간씩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어떻게 피곤하면 자고 이러는데 그 요원들은 3개월 동안 안 자더라고요. 8시간씩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하는데 안 자요. 교대적으로 하면서. 밖에서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집, 내양 옆집이 다 보위부예요. 스파이. 이제 임무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도 나하고는 그렇게 친하지만 다 보위부 스파이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집도 그렇지. 아니 그럼 보위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살면서 어떤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식사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보위부원들이 식량을 다 이제 자기네가 먹어야 되니까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식량을. 그 국가는 다 배급이 없잖아요. 근데 이 근무소는 요원들은 먹어야 되니까 쌀을 먹어서 포대로 뭐 갖다 놓고 식량은 제가 이제 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하시고. 정말 남 모르는 사람들, 그냥 내 친척들도 아니고 내 남편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지금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또 남편을 향한 원망이랄까? 남편을 향한 생각은 어떠셨을지도 궁금해요. 화가 나죠. 화가 났고 저는 진짜 그러면서도 애 아빠니까 어떤 마음을 있었냐면 제발 오지 말아라. 이거를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들도 저는 믿지도 않았지만 밤이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나오지 말아라. 나오면 잡힌다. 이거를 계속 속으로 있잖아요. 계속 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오면 잡히는 것보단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안 잡히는 게 나오니까. 그리고 좀 미운 정도 있었고 화도 났었고 내가 남편 때문에 고초를 겪는 그게가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예, 끝난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이 진짜 상상하지 못할 추방을 또 이제 시킵니다, 저를. 추방이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원래 인민재판이라는 거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나마 중국으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너를 국가가 용서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감옥은 안 보내고. 예, 이제 추방을 시켰는데 또 추방지가 눈물밖에 안 나요. 소만 방목하는 축산농장인 거야. 이제 이 당에서 집을 줄 거니까 생활해라. 축사에서 살라고? 예, 거기다가 이게 전등이 없잖아요. 전기 안 들어가니까 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는 이제 그냥 너무 모든 걸 타락이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 생각인데 그저 우리 애만 걱정했어요. 근데 또 친정에서는
또 남편이 반당 반영분자 이랬다고 또 나를 받아 안 주네. 맞아요. 출가 외인이니까. 억울하다고. 친정에서도 안 받아줘요. 안 와, 받아줬어요. 이건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제 목숨만 살려줄게 이 정도 수준인 거네요. 근데 추방 갈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제가 탈북하고 나서 우리 집도 추방 결정 다 났었어요. 완전히 그냥 산골짜기도 그런 산골짜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당 책임비서 찾아가서 그냥 죽 같다 이 앞에서 막 정말 시당 책임비서 앞에 가고 계속 무릎 꿇고 빌었거든요. 근데 추방에 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그냥 개돼지처럼 살아요. 이자처럼 집이 없고요. 그냥 개하고 돼지하고 같이 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꿈이 높았던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노는데 놀 거리가 없으니까 소 흉내를 내면서 놀아요. 이리야 하면 애가 여기다 알구지 끼는 거 그거 툭 이게 흉내 내면서 뚜구툭뚜구 하면서 애가 뛰어요. 그럼 애들이 그 채찍질랑 이런 놀이를 놀거든요. 그럼 이런 선생님들이 꿈이 높은 삶을 살다 그런 걸 보잖아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식고병원에 가가지고 애들만 동그러니 남아있는 경우들.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영자 씨가 이제 추방지에 머문 지 한 9일째 되던 날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네, 낮은 선봉에 친언니가 살고 계셨거든요. 이분이 영자 씨가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겁니다. 데리러 온 거죠. 근데 추방당한 사람을 빼내는 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또 북한은 또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뇌물이면 또 다 돼요. 그 친언니가 낮은 선봉이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는 좀 형편이 좀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당비서한테 뇌물을 좀 찔러주고 모자를 갖다 영자 씨 모자를 갖다 탈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선봉으로 가서 거기서 좀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는 남았는데 살아야죠. 그럼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친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청진은 좀 곡식이 좀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은 선봉에서 이제 청진으로 곡식을 파는 그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달리기를 하셨구나. 예, 달리기. 자, 여기서 또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또 반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낮은 선봉 지역에서 이제 그 언니 내외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손님이 집을 찾아옵니다. 집에는 이제 아들 혼자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아드님은 당연히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딱 문을 여니까 웬 여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그 여자는 아들한테 자, 사진 받아 라고 사진 한 장 줘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 사진 꼭 보여주고 아줌마가 찾아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고 해 라고 말을 전달한 후에 그 의문의 미스테리 여인은 사라집니다. 무서워 누가 찾아오면. 영화 같아. 이제 그 당시에 그 장사를 나갔다가 집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려고 하는데 아들이 툭툭 치는 거예요. 엄마 잠깐 바깥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 했더니 그러니까 어차피 언니네 집이다 보니까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자꾸 나가자는 거 툭툭 치면서 전등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달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사진인 거예요. 근데 남편이 뒤에다가 내 생년월일 아들 생년월일 자기 생년을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빠가 보내게 맞구나는 걸 인정을 했고 그래도 뭐라고 말했니 하니까 엄마 우선 장사 나가지 말고 이 아줌마가 자기 3일 있으면 들어온다 했으니까 어머니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놈한테 안 말했니 하니까 그놈아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애가 이러더라고요. 어린애가? 애가 9살인데 9살인데 모른다고. 일찍 철이 든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아빠 말만 나오면 엄마가 감옥 가거나 아빠 때문에 추방당했다는 걸 얘가 철이 들은 거예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가슴 아프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디를 가지 않고 이제 기다리는데 딱 정말 3일 만에 이분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브로커가 저한테 이제 만나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자기 따라가게 되면은 남편이 국경에 지금 나와서 돈을 $1,000를 준다는 거예요. 우와. 돈을 $1,000를 준다는 거예요. 와. $1,000면 그냥 갈만해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100면 4인 가족 기준이 1년 살거든요. 그렇죠. 10년치 식량을 주겠다는데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1,000라니까 와 너무 큰 돈인데 일단 첫 번째는 전 남편 때문에 이제 추방을 당했으니까 나오지 말아라 해야 되겠다 이 말을 전달하고 싶었고 정말 $1,000를 준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빨리 받아야 내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일단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꿀떡 같았어요. 왜냐면 네.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현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일단 만나야만 모든 게 이제 되니까 이제 따라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말씀이 꼭 아들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들은 학교 다니는데 왜 아들 딱 가야 되나? 내가 가서 돈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남편이 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편이 정말 자식 하나지만 유별나게 이제 야를 귀하게 했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학교다가 좀 아파서 못 간다고 병가를 내면 되지. 갔다 올 걸 생각하고. 그치. 그래서 언니 보고 언니 나 잠깐 시집에 제사를 갔다 와야 되니까 학교에다가 좀 이렇게 아파서 못 간다 해달라 하고 이제 그 뽀록과 같이 출발하게 된 겁니다. 와, 나 여기서부터 긴장이다. 이제. 야, 출발은 이제 시작이에요. 자, 국경까지는 서비차라고 하죠. 네. 이 택시를 타고 비교적 안전하게 갑니다. 그런데 홍열 씨가 국경에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딱 섰는데 아플싸 건장한 국경 경비대가 홍열 씨와 아들을 발각한 거죠. 발각한 거죠. 늦은 밤이었죠? 예, 그때 늦은 밤에 아녀자가 어린 아이 손을 잡고 국경에 왔다? 국경 경비대 입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경 경비대가 홍영자 씨와 아들 쪽으로 저벅 걸어옵니다. 저벅 걸어옵니다.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아, 내가 따라온 이 북한 여성 브로커라는데 이 여자의 정체가 설마 이 내 남편의 사진은 뭐지? 여기서 잡히면 어떻게 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국경 경비대가 오더니 홍윤자 씨 옆에 있었던 아들을 덥석 잡아서 목마를 태워주는 거예요. 목마를 태워주는 거예요. 뭐요? 뭐야? 같이 놀아준 거 뭐요? 여기 강물 건너려면 많이 차. 아저씨가 건너게 해줄게. 알고 봤더니 그렇게 원망했던 남편이 국경 경비대를 매수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 홍 선생님과 아들이 국경을 건널 수 있도록 매수된 국경 경비대가 도와준 겁니다. 진짜 무슨 일이야, 영화 같아. 건너가니까 이제 경비대 아주머니 그 승용차 2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용차 2대인데 그때 남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남자 둘이 나왔는데 이제 여성분한테다가 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렇고 여성은 그분한테 돈을 받고 도로 건너가더라고요. 경비대와 같이. 못도 준비가 돼 있어요? 다 돼 승용차는 이제 이미 전문가죠. 그 중국 옷을 다 이제 있어서 그 저는 옷 갈아입으라 해서 옷 갈아입고 했는데 그 여자분은 없어졌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선족 남자가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 전화 받아보시죠 남편분입니다 해서 전화 받았죠. 네. 프로들이다. 목소리를 듣고 물 잘 건넜다 이랬더니 고생 많았다. 일단은 추방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나 했더니 처음에 뽀로꼬가 저희 학교 있잖아요. 그 거기 또 갔는데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안무개 선생님이 반역자 돼놔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정에는 보이브가 감시돼 있으니 거리가 먼 라진 언니에다가 사람을 띄우면 내 소식을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라진이 띄운 거예요. 뽀로꼬를. 그런데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아들이 있었던 거지. 똑똑한 분이다, 똑똑한 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고생했다 하고 이제 애하고 또 이렇게 바꿔주니까 애는 거기서 아빠하고 울죠. 9살인데. 어떡해. 아니 솔직히 좀 눈물 안 나셨어요? 그때? 났지.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고생한 게 이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남편을 만났다고 감정에 이제 일단 그랬고 야 거기서 단서울 이제 심하니까 거기는 국경이니까 나는 대련에 있다. 그러니까 대련에 있으니까 그 뽀로꼬를 이제 하란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네가 오면 네가 하잔 대로 할게. 그 말이 뭐냐면 네가 북한 가자면 가고 네가 여기서 살자면 살겠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뭐 서로 많은 말을 주고받아도 그래서 저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어떻게든 나는 혼자 가더라도 남편은 나오지 말라고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돈 1,000만 원 받고 어차피 레물고 오면 또 살 수는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말의 어떤 불안감은 없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국경에서 바로 만나서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시 대련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국경 정도에서 이제 잡히면 사실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핑계거리가 좀 되는데 이제 대련까지 들어간다는 건 이건 사실은 북송됐을 때 굉장히 중대한 어떤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 안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일단 국경을 물 건넜잖아요. 그리고 물 건너고 그다음에는 이제 피신되어 있는 그 아파트에 이제 머물게 하면서 하니까 또 남편이 전화 통화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물 건너 때보다
그 긴장과 그런 것보다 조금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안가에 며칠이나 있었어요? 어떤 집에? 일단은 처음 중국 이틀 있었으니까 3일째 되는 날이 비행기를 탔단 말이에요. 3일 뭐야 이런 아니 근데 나는 이거보다 그 신기한 게 이 북한 티가 제일 무서워요. 북한 티는 옆에서도 신고하고 차 가다가 검문에도 잡고 버스 타도 딱 집을 수 있어요. 북한 사람 티 나는 거. 예. 그러니까 옷이랑 이런 거 잘 해줬나 그렇죠. 본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두만강 딱 건넜을 때 이미 순경차에 중국 옷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중국 옷이 있었고 그게 북한 머리는 그 당시에는 커트 머리에 이제 파마 머리였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장하느라 싹싹 다 피더라고요 머리를. 아, 이게 중국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옷 다 갈아입고 머리 싹 피니까 정말 뭐 생소하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로 그 사진관으로 가더라고요. 아들하고 둘 다 같이 그 사진을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또 왜 찍지? 나도 이제 궁금은 했죠.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란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전화 오기를 기다려야 되죠. 왜 이러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난 전화기 없으니까. 그래서 다 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또 들어왔어요. 왜 미용실에서 아까 내가 지금 대련이 있으니까 위장해야 된다. 기차에서 잡히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 그래서 그러냐고. 아무튼 고생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바로 내일이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 전화를. 그래서 안심을 제가 했어요 거기서는. 머리 펴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거. 왜? 북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어깨까지 내려오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결혼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빠마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옷도 갈아입히고 뭔가 북한 때를 벗겨야지 안 벗기면 잡힐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또 반전 포인트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연길에 해서 이 기차를 타고 이제 선양으로 갑니다. 선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련으로 가는 거였어요. 조선적 브로커가 신신당부합니다. 공항에 들어가면 1번 출구, 2번 출구가 아니라 꼭 반드시 3번 출구, 4번 출구로 가셔야 됩니다.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말만 하고 조선족 브로커는 떠나요. 아니, 이 중국말도 못하는데 이 넓은 중국 땅에서 왜 우리를 놔두고 가냐. 그러면서 붙여준 것이 또 한족 브로커였어요, 중국인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통하는 사람에게 우리 아들과 나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것인데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저는 한족이다 보니까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고 모두 한족이야. 이 심양 거기 가니까. 우리 빼고. 한족.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딱 조선족이 간 다음부터는 조금 긴장은 했어요. 그리고 이 한족이 말을 모르가 툭툭 쳐요. 가라고 이렇게. 그러면 또 올라가. 그러면 거기 심양 계단 이렇게 올라가 있은 다음에 비행기를 타자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건너가서는 사람들 따라 들어갔지. 그 다음부터는 혼자인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드디어 브로커가 시킨 대로 3번, 4번 출구를 통과합니다. 그 얼마나 설레이셨겠어요. 이제 이 비행기만 타고 내리면 남편분을 만날 수 있고 꿈에 그리던 $1,000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이후에 이렇게 흥미진진한 모험은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대련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럼 남편분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된 건가요? 세상에. 저는 이제 남편을 만날 줄 알고 일단 이제 공항에 턱 내렸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애도 없어요? 저는 대련인 줄 알았죠, 당연히. 대련인 줄 알았죠, 당연히. 근데 저는 대련인 것이 아니라 내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린 거예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린 거예요. 대련이 아니라요? 대련이 아니고. 대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분명히 대련인 줄 알았는데 인천공항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울음이 왁칵 나오는 게 비행기를 잘못 탔다고 인정했고 난생 처음 비행기 타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 남산 지하실한 말은 우리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떠 죽었구나. 남산 지하실로 끌려가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황망 울었어 진짜 울고. 이건 진짜 아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식스센스 그 반전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대련인 줄 알고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이었다. 이게 지금 다들 그 반전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거지. 진짜 숨겨진 반전이 지금부터 나와요. 또 있어요? 자, 일단
비행기를 잘못 탔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천공항에 앉아서 펑펑 운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잘못 타서 하필 남조선 가는 비행기를 잘못 탔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티켓이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적혀 있었을 거예요. 대련 가는 티켓을 인천공항 가는 비행기가 태워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홍 선생님은 몰랐겠지만 한 줄기 쥐어줬던 애초에 그 비행기 티켓은 인천공항행 티켓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반전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에 앉아서 이제 엉엉 울고 있는 홍 선생님. 예.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뚜벅 홍영자 씨에게 걸어옵니다.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홍영자 씨 맞으시죠? 라고 말을 건넌 거예요. 누굴까? 상냥한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안녕하세요, 홍영자 선생님 맞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지금 남편이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1,000달러를. 알고 봤더니 남편은 중국 대련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에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대련으로 가는 비행기라고 속여서 탈북을 시킨 거였어요. 이거는 식스센스보다 더한데요. 차라리 남편이 유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출입국 사람이 다뤄졌습니다 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몰랐어요. 정말 몰랐고 그다음에 이게 남조선이라면 이게 이 인간이 또 왜 왔지? 그렇지. 나는 그게 더 충격이었어. 거기서 또 의문이 생겨. 아니 중국에 있어야 될 남자가 왜 또 한국에 와 있지? 근데 이제 남편분이 원래는 이 언지를 줘야 돼요. 왜? 들어와서 남조선이면 기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오면 한글이 있으니까 놀라지 말아라. 언지는 줬어요. 근데 그걸 미리 알려주면 비행기 탈 때 엄청 떨어요. 안 타지 그리고 안 타죠. 정말 탈 마음이 없어요. 브로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남편인데 오라서면 안 왔을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야. 그럼 영자 씨 남편은 왜 한국까지 오게 됐을까? 이미 남편은 북한에서 인신 매매로 낙인 찍힌 겁니다. 그건 물론 사실은 도와준 건데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국 인민을 갖다 바깥으로 빼돌린 놈이야. 낙인이 딱 찍힌 거죠. 그런데 이제 신분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망명을 한 것이고요. 망명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황제 탈북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망명이라는 게 왜냐면은 어떻게 되지? 3일 만에 오셨잖아요. 몸편이 오셨잖아요. 또 하나는 모르고 오셨잖아요. 맘편이 오셨잖아요. 몸편이 맘편이 오셔가지고 남편분이 사업가라서 되게 볼 때는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탈북자들 또 왔다고 해서 대사관 가서 망명 신청한다고 받아줄 거 같아요? 안 받아줘. 못 받아요. 뭔가 하여튼 이 남편분의 어떤 그 배우라든지 또는 어떤 그 공작이 정말 대단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남편분은 대체 얼마나 치밀하게 탈북을 계획했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아내분 홍영자님의 시선으로 이제 탈북기 어쩌다 보니 인천공항으로 이제 일부가 쓰여졌다라면 왜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각, 남편의 시각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이제 두만강을 건너던 그 순간부터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국경 수비대를 매수했었잖아요. 내 아내가 얼마나 체제에 충성을 하는 아내인지를 누구보다 남편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집에 브로커를 보냈을 때부터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다. 억울하게 내가 대한민국에 와 있어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라고 하면 내 아내가 안 따라올 것이다라는 걸 너무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나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컸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내가 내가 1,000달러를 준다고 하면 따라 나올 것이다라는 걸 1,000달러 정도. 남편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죠. 100달러나 500달러로는 안 되고 무조건 1,000달러다. 약간 우리 와이프랑 비슷해. 그렇지. 1,000달러? 이 인간 어디야? 오케이, 앞장서세요. 그리고 근데 무엇보다 이 남편의 사랑이 느꼈던 대목이 일반인이 이렇게 체제에 충성을 다하는 인물이 아무리 잠깐 건너갔다 오더라도 두만강 국경을 북한을 건너간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여기서 대부분 다 사고 나요. 제때 탈북 못하면 여기서 또 망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싼 정성을 들여서 계속해서 안심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국경 수비대를 아주 세게 매수를 해서 목마도 태워주고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대련까지만 오면 된다라고 거듭거듭 안심을 시켜서 아내를 잘 낚은 거죠. 목마 서비스는 처음 들어봤어. 진짜 남편분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또 있어요. 자, 그 조선자 브로커가 뭐 머리도 하고 옷도 새로 입고 이렇게 예쁘게 꾸민 김에 우리 기념사진 좀 찍읍시다라고 말했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니었어요.
그때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은 위조 여권을 위한 사진이었습니다. 위조 여권을 위한 사진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한국말을 잘하는 조선족 브로커가 이제 빠이빠이를 하고 이제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한족 브로커가 또 등장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통하게 하려고? 왜? 말이 안 통하면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 쓸데없는 말을 안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지금 남편분께서는 아내분이 얼만큼 빨간 물이 들어 있는지 얼만큼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최종 목적지를 알면 안 돼요. 만약에 조선족 그 가이드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우리 또 영자 선생님께서 도대체 공항에 왔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대련 맞냐? 사실 대련이 아니라 인천이다. 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예 질문 자체를 원천 봉쇄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정말로 남편의 그런 그 전략이 빛을 발한 건 뭐냐면 아까 1번, 2번으로 나가지 말고 3번, 4번으로 나가라 말씀하신 거. 남편분이 중국 이민국 직원을 이미 매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스케일이 3, 4번 쪽을. 그러니까 중국 공무원까지 매수를 한 상태. 정말 스케일이 커요, 진짜요. 예전에 딱 그때까지 가능했어. 그렇죠, 그때까지 가능했어 옛날에. 네, 아니 진짜 듣다 보니까 이제 소름이 좀 돋는데 아니 하나 좀 궁금한 게 아니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사실 한국행이면은 한국 말로 안내 방송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방송을 들으면 이게 한국인지 알지 않을까요? 여기서 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좀 궁금한 게 아니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정말 한국 가는 비행기를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런데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신 분이다. 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처음이다. 그리고 이 북한 땅을 떠났다. 그리고 이 낯선 중국 땅에서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탄다. 라는 이 두려움과 떨림을 좀 이해한다면 좀 심정이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자 씨는 곧 이 남편을 만날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왜? 빨리 만나서 뭘 받아야 되니까? $1,000를 받아야 되니까 이 생각에 혈안이 돼 있고 붙잡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두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고 성킴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한국 여권이 아니에요. 맞아요. 한족을 가장한 위조 여권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돼 있어서 보더라도 이게 수가 없겠네요. 뭐로 내가 이 위조가 된 건지 이 온통 다 한자로 써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그때 당시 홍 선생님이 탔던 비행기에 한국인 승무원도 한 명 있었다고 해요. 한국어로 응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조선족이 많이 타니까 이런 한국어 서비스도 하는구나라고 그냥 쉽게 넘겨버렸던 거죠. 자, 2000년 10월에 이 남편에게 폭삭 속아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 어쩌다 한국에 왔어요. 자, 근데 이들에게는 더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 또 반전이 있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이분의 사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김형희 씨 역시 반전에 반반전을 하면서 탈북에 성공을 하시게 되는데 탈북 1호 박사 부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걸 보면 북한에 계실 때 엄청난 이 모범생, 또 집안 자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집안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대를 졸업을 했죠. 아마 그런 DNA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버지가 공부해라 뭐 어째라 이런 말을 안 해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북한에 이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단 조직이라는 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그 소년단 2학년 때부터 사로총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까지 계속 분단 연장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회장이나 비슷한데 네. 약간은 달라요.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있죠, 분단 연장은. 그래서 어느 대학까지 가신 거예요? 원산경제대학이 파견장이 총 나온 거죠. 원산경제대학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건 지금은 이름 바뀌어서 그때 정준택 원산경제대학입니다. 이 원산경제대학이 북한에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김책공대보다 더 좋다면 좋은 대학이에요. 엄청난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남성들이 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여성들은 상업관리소에서 다 일을 하거든요. 상업관리소 소장 이 사람들은 제한된 재화를 나눠주는 사람인데 전 남자를 못 봤어요.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원하는 그런 직
직장인데 거기 대학을 간 거죠. 북한의 여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위치까지 갈 수 있는 대학을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는 대학 출신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장성택입니다. 그 유명한 장성택이 기원살 경제대학 출신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장성택이 나왔다잖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직장도 좀 뭔가 좋은 직장을 좀 다니셨을 것 같은데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혹시 하셨나요? 제가 91년도에 이제 평안남도에 있는 무역항으로 제가 배치를 받았어요. 아, 평양과 가까운? 예. 어디냐. 근데 그게 제가 갔을 때가 91년도였어요. 네. 아직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이었죠. 무역항에 딱 가고 나니까 물건이 엄청 많은 거죠. 설탕이랑 엄청 많이 쌓여 있고 쌀도 쌓여 있고 방수포 씌어 있고 설탕이 녹아서 막 줄줄이 흐르고 있고 기성품 창고라는 거 있는데 기성품 창고에 들어가면 산푸, 린수 없는 게 없고 바나나, 귤 뭐 없는 게 없어요. 거기에 담당했던 업무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재무회계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재정회계라고 하는데 그 무역항이 나라 돈을 가져다가 얼마나 운영을 하고 있고 얼마나 지출하고 그다음 수입은 얼마나 내고 나라에 있는 예산을 얼마나 바치고 이런 것들 그 재무 상태 기록하고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 북이라 그러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적이 없어요. 북이는 1등 신부감입니다. 왜? 돈을 만지기 때문에. 작은 기업소 부기만 해도. 아유, 근데 여기는 엄청난 항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중에 원산경제대학 졸업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처음 왜냐하면 봤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다 이렇게 북한식으로 말하면 먹을 알 있는 직업. 그럼 완전 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꼴짝.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배고프지 않는 직업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영희님은 알들이 주변에 좀 있었어요? 먹을 알이? 많았죠. 아. 그게 왜냐면 이게 무역항이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도 와서 물건을 보관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보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로 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올 때 빈손이 오진 않아요, 이들이. 고난의 행군 때도 오면 쌀 한 포대, 설탕 한 포대 대박이다. 다 이런 걸 들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부서는 그걸 또 논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됐죠. 제가 볼 때 시청자 여러분도 그 생각하시죠? 지금 저 정도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거는 무역선 잘못 타가지고 내려서 이거 말고는 오늘은 뭐 잘못하신 분들 특집이야. 잠깐 비행기 잘못하고. 정말 가다가 넘어져도 떡바구니에 있고 뭐든 잘 풀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 스펙이 빠질 게 없잖아요. 그럼요. 어머니 아버지가 의사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셨고 직장도 아주 좋은 무역항에 좋은 직군으로 배치받으셨고 이곳에서 이제 직장도 얻으시고 결혼도 하셨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그래요? 결혼도 하고 아주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려갔어요. 네. 여기 한국에 올 뿐이 아니에요. 네. 언제 전까지? 고난의 행군 전까지. 는 잘 풀렸어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 때에도 요 항구에는 다른 곳보다 이제 상황이 좀 나았죠. 뭐 쌀도 많았고 뭐 식량들도 많았고 했으니까 설탕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 고난의 행군 당시에 여기에 물자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평양 주변 이 중서부에 있는 모든 꽃제비가 다 이곳에 모여서 식량을 구걸하고 훔치고 할 정도로 막 바글바글했던 거예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김영현 선생님이 이곳에 와서 본 게 야 우리 조국이 이렇게 정말 잘 살구나라는 걸 느꼈다가 몇 년 만에 이렇게 거지들이 많아. 우리 조국이 이 정도로 못 사는 건가? 라는 것을 불과 몇 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보신 거죠. 다른 사람보다 저는 이제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 경제를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막 이러니까 나라 걱정이 더 되는 거죠. 야, 이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지? 그러고 있는 차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렇게 많이 몰려온 꽃제비들이 항에 들어가서 훔쳐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들이 들어갔다 나오다가 설탕 막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경비대한테 잡혔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족치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훔쳐가면 안 된다. 라고 막 하니까 얘들이 눈물을 뚝뚝뚝뚝 떨구면서 막 울면서 이제는 단 한 분 우리가 믿고 살 어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김일성이 죽고 이제 김정일만 네네네. 공식적으로 나온 노래는 아니에요. 근데 이 꽃제비 애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서도 와서 훔쳐가면서 자기네끼리 지어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대가 이걸 듣더니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야 어서 가지고 나가.
다시는 그런 데 오지 마라 하고 감동했어. 감동했죠. 그러면서 이 노래가 막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세뇌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나를 이렇게 꽃제비로 만들어준 최고 지도자를 오히려 비판을 해야 될 애들인데 그게 아니라 그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니 정말 옥장이 무너질 맛이죠. 아무튼 충성심은 대단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떠날 때까지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세뇌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나는 그래도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교적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충성심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희 씨의 이 단단했던 정권에 대한 북한 정권에 대한 믿음의 크랙이 쫙 가는 계기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일단 뭐 이제 두만강이라든지 압록강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중국에 가서 먹을 것도 갖고 또 탈북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 영희 씨가 계셨던 그 내륙 지방의 그 항구 도시는 너무 국경이랑 멀어가지고 외부 세계와는 완전 차단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영희 씨의 시어머니요. 시어머니가 해방 전에는 중국 하얼빈에서 사셨거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중공군이라고 부르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말도 잘하시고 중국에 대한 그 지리를 다 잘 아셨겠죠. 그래가지고 중국을 많이 수시로 이제 무시로 다니셨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중국에서 많은 이제 물건들을 갖고 오시는데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물건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희 씨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잘 살기에 이런 정말 화려한 물건들을 우리 시어머니께서 갖고 오실까?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이제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연고 있는 사람들은 3년에 한 번씩 친척 방문을 보냈어요. 공식적으로. 진짜. 네. 근데 어느 날 저희 같이 일하던 지도원이 멋있는 옷에 여름에 장화 이만한 거 신고 그다음에 이 우산도 축 하니까 쭉 펴지는 이런 우산 보지 못한 자동 우산을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야, 너는 이거 어디서 났지? 라고 하니까 자기 엄마가 중국에 친척 방문 갔다 왔다고 해요. 그런데 5톤 트럭에 짐을 하나씩 실어 왔다는 거죠. 5톤 트럭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똑같은 걸 똑같이 밍크 코트에 밍크 가짜 밍크 커피 무늬 막 들어간 거 이런 걸 너무 멋있는 거 갖고 온 거예요. 그다음에 산풀 인수를 이렇게 하나씩 가져온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니까 장통에다 이렇게 다 여서 쏟아서 제가 이제 북한은 다 비누로 머리를 감는단 말이죠. 예. 근데 저는 무역항에 있었기 때문에 산풀 인수를 보기는 했지 써보지는 못했거든요. 샴푸를 못 써요, 다들. 네. 샴푸 썼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래서 산풀을 완전히 머리가 찰랑찰랑하잖아요. 갑자기 제 머리가 이렇게 했더니 머리가 이만큼 풀어나고 찰랑찰랑하죠. 냄새도 좋고. 예, 그리고 밍크 코트를 착 입고 이렇게 머리를 막 흔들면서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야야야 누구 엄마? 야, 니한테서 향기 난다, 향기. 그다음에 저희 애들이 막 가방을 거기에 이렇게 막 문양이 들어간 이런 가방 막 메고 다니지. 그다음에 티셔츠에 막 이렇게 그림이 막 붙여지고. 북한에 그게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중국 갔다 오셔서 정말 많은 걸 저희 집에 갖다 줬는데 돈도 달러도 갖다 주셨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느꼈던 야, 중국이 참 잘 사는구나. 어쩌면 중국이 특색 있는 사회주의 하더니 저렇게 잘 살까. 근데 당시에는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시장경제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북한에서 그런 걸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시어머님이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좀 마음이 바뀌기 시작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회인지 알고 싶다. 여기에 이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아가야, 중국에 관심 있지? 우리 중국 여행 한번 가지 않으련? 네,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왔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한 3, 4일 있을 좀 되니 시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특색 있는 사회주의 정말 궁금하지 않냐고. 그 제가 지금 계속 궁금증이 있는 그 상황에 어머니 어떻게 구경 가세요? 그냥 따라 나서기만 해라.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근데 저희 친정엄마도 거기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우리 가면 애들은 엄마한테 맡기겠다 라고 했더니 우리 시어머님이 아니야
애들도 같이 가. 이러는 거죠. 가족 예. 여행을 가는 거야?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니? 그리고 맛있는 거 실컷 먹여주니까 얼마나 좋니? 아, 혹하지. 그러니 애들을 데려가자.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아이도 좀 좋은 거 보여주고.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 황색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지금 아주. 네, 그래서 떠나겠다 결심하게 됐던 거죠. 저는 며느리가 못 꼬셔서 오는 건 봤어도 시어머니가 주동자 되는 일은 아직도 안 믿어지는데. 원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이거 천년숙적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고부 갈등을 북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통 뭐 타고난 숙적 뭐 그런 건데 시어머니가 아주 유도를 해가지고 일단은 오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보니까 시집 잘 간 사람들 특징인 것 같아요. 남편도 훌륭하고 시어머니도 지금 엄청 훌륭하신데 그리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중국을 어쨌든 가야 되니까 국경을 넘어야 되고 그러면 국경을 어떻게 넘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여기는 국경 수비대 매수해서 네. 목마까지 탔었잖아요. 두만강을 넘겨주는 사람은 무조건 국경경비대입니다. 국경경비대가 저희를 인서를 했죠. 예. 근데 떠나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물에 들어서면 미끄러우니까 볏짚을 꼰 새끼를 가지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그 새끼를 가지고 나서 두만강 앞에 나서니까 저희 발에다 다 이걸 칭칭 감겨주더라고요. 그리고 군인이 저희 큰아들 9살짜리 아들을 목마 태우고 애들은 물이 꼴깍꼴깍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작은 아들은 우리 남편이 목마 태우고 여성인 저하고 시어머님은 가운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렇게 해서 물을 건너오니까 그 군인이 저희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어디 가서든 조국은 잊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중국 구경 갔다가 다시 돌아갈 사람인데 어디 가서는 조국을 잊지 말라니. 난 아직 내 마음속에 피 끓는 조국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지? 깜짝 놀랐어. 그 목마병이 한 사람일까 봐. 여기랑 그럴 수 있겠네. 약간 그게 제일 신경 쓰였어. 고정 멘트인 거야. 어디 가서도 조국을 잊지 마시라요. 목마 태워주면서. 그렇죠. 어쨌든 간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니까 그게 한 5집 정도 있더라고요. 2집만 하고 3집은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나 물었더니 3집은 다 한국에 덤볼라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조선에. 많아요. 그때는 무심코 들었어요. 그때는 이게 특색 있는 사이즈인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근데 신기한 게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 밥을 이만큼씩 떠주는 거예요. 너무 실컷 먹으니 그다음에 돼지고기 볶아주죠. 맞아. 반찬 엄청 많죠. 완전 북한의 뭐 중앙당칸보다 더 부자인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농민이. 예. 완전 농민이. 근데 밖에서 돼지 소리가 꿀꿀꿀 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돼지물이 우리 먹던 이팝 남은 거 다 돼지물에다 막였고 그걸 들고 돼지를 주는 거죠. 구정물에. 돼지 똥물에 쌀밥이 이팝이 들어가다니. 북한 사람들은 이팝이 아니라 강냉이 밥도 못 먹는데 진짜 놀랐어요. 제가 그 집에서. 돼지가 먹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연길에 가서 잠시 연길에 들렸죠. 그래서 연길에 가서 거기 있는 시어머님 조카가 연길까지 나왔어요. 저희 그다음에 브로커 같이 중국 브로커 같이 할빈까지 이동을 하는데 시내에서 약간 변두리 쪽에 갔었어요. 근데 목단. 거기 가니까 조선족이 몇 명이 살고 있고 거의 다 한족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조선말 쓰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은 저희가 오니까 막 숭숭숭숭 하는데 막 무섭더라고요. 저는 구경하러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막 위험이 막 있지? 라고 하는데 전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님이 가서 전화를 막 받는 거죠. 우리 신우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야 누구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죠. 어머나 신우이를 여기서 왜 전화하지? 전 신우가 북한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님이 막 전화를 하더니 뭐 잘 있니? 막 이러면서 막 전화하더니 전화가 끊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누이 중국에 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중국도 아니고 아니 한국에 있어. 한국? 한국에 있어. 한국? 네. 한국? 한국에 있어. 남조선도 아니고 한국?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이 어디예요? 잘 모르지. 예, 저는 몰랐거든요. 한국이 남조선 이래야 어디예요? 되는데.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남조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조선이랑 통화했다라는 거는 지금 충격이겠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시어머님 댁은 이제는 이미 민족반역자. 그다음에 저도 며느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민족반역자 가족. 인적반이. 예, 진짜 이제 충격이었죠. 진짜 큰일 났다, 그때는. 이제. 진짜 상황 파악이 안 됐고 예, 예. 그런 찰나에 시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국 가자. 와. 남조선 가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남편하고 남편의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완전 계획적으로. 합동적으로 이제 계획을 한 네네네. 거군요. 완전 시댁 식구들은 이미 계획이 짜여져 다 있고 계획 있었어요. 아내분하고 아이들만 모르게. 예, 전혀 몰랐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시어머니는 좀 몰라도 남편분은 그래도 이렇게 귀뜸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좀 배신감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배신감이 크죠. 근데 사실 북한은 부부간 사이에도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은 전혀 이게 공감하나.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북에 있을 때도 이제 자기 친구랑 앉아서 술 마시면서 무슨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꼭 문을 닫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들으면 듣고 발설할 수도 있고 또 법을 갖다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또 만약에 저보고 가자 그러면 제가 안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생들은 다 어쩌라고. 그렇지. 그들의 인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망치라고. 진정. 그래서 제가 던져라 나한테. 난 도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남편한테. 근데 어느 날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밤 10시에.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밤 10시에. 근데 이 중국 공안이 그냥 신발 신고 그냥 그 구들바닥을 막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옆에 친구하고. 예, 엄마 아빠 저하고 우리 남편을 일어나라 그러더니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조선족이 와서 통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니네는 어떻게 돼서 가족이 다 여기 오게 됐느냐? 그렇지. 왜 여기 왔냐? 이렇게 불법 체류하냐? 막 이렇게 따지니까 우리 남편이 되게 고지식한 사람인데 애들이 결핵이 걸려서 애들 결핵을 북한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 약이 없어서. 그래서 치료하러 왔다. 라고 하니까 무슨 치료를 약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왜 어떻게 가족이 다 왔냐? 뻔히 알죠. 한국 간다는 거 이들은 다 알고 있죠. 예. 계속 잡아놓고 계속 족치니까 친척이 왔어요. 친척이 이제 이미 협상을 해가지고 10,000위안을 주기로 했어요. 당시에 10,000위안. 10,000위안이면 어마어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기로 하고 집에 왔는데 불러놨죠. 그 조카분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오늘 저녁으로 도망가야 된다. 바로 가야지. 예, 바로 그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영희 선생님네 가족은 하얼빈에서 선양으로 황급히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자발적 탈북도 아니고요. 나 지금 북한 돌아간다. 부부싸움하다가 지금 공안에 잡혀간 상태잖아요. 자, 절대 우리 김영희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 없어요. 네. 노발대발 난 부로 돌아가겠다. 돈 내놔라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경했던 우리 김영희 씨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 계기가 난생 처음 선양으로 가서 한국 TV 프로그램 몇몇을 봤다고 합니다. 어떤 걸 봤길래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정민 씨? 당연히 우리나라 뭐 당연히 너무너무 2002년. 뭘 봐도 좋은 상황인데 드라마를 아주 진한 걸 하나 보신 거 아닐까. 땡. 제가 왜 정민 씨에게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정민 씨가 자, VJ 특공대. 비슷한데. 정답은 이정민 씨가 진행하기도 했었던 아침마당과 농촌 드라마 대충 하면 사랑 걸렸네. 맞아. 그때 요걸 보시고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정민 씨가 아침마당 MC를 했었거든요. 아, 예. 그때는 이금희 그치, 아나운서하고 그때는 이금희 이상벽 아나운서. 최고였죠. 예. 어느 날 아침마당이 나오는데 오프닝 그 음악이 빰빰 빰빰. 예. 그게 왠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게 예. 그래요. 그런데다가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저기 청진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지역 사람만 기차 여행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남쪽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러면서 방송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보니까 농촌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제일 쇼킹했던 거는 장화였어요. 장화? 예, 농민들이
예, 농민들이 아니 논에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데 밭 일을 하는데 다 장화를 신고 장화신지 있잖아요. 뭐 싫어요? 북한은 안 신죠. 맨발로 다니죠. 그래서 바닥에 유리가 들어가서 막 돼지기도 하고. 거머리 어떻게? 예, 그다음엔 거마리한데 이게 그럼요. 논에 들어가면 키우고. 거마리 들어가면 물잖아요. 딱 때리면 거마리가 이만큼 뚱뚱해졌어요. 피 빨아가지고 딱 때리면 뚝 떨어져. 제가 또 왜 그러냐면 농민 하면 북한에서는 최하위층이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런 농민이 아니 논에 들어갈 때 내 발을 감싸느라고 장화를 신고 다닌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다음에 다 나가면 수건 뭘 다 쓰고 나. 모자. 그리고 얼굴들이 다 하얘.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저렇게 농촌이 저렇게 잘 살다니. 그렇지. 그 모습을 보게 됐고 그다음엔 또 이게 자본주의 하면 개인 이기주의. 나만 잘 사고 남은 전혀 터치 안 하는데 거기 보니까 가족 간에도 뭔가 이웃도 막 도와주고. 이렇게 예, 그런 모습에 제가 마음이 변하기 대체로 몇 시작했죠. 편이나 보셨길래 그래요? 올 때까지 계속 봤어요. 매일 봤죠, 매일. 빠지셨네. 그 시어머니와 남편의 피 끓는 열변을 토하는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던 분이 TV 프로그램 2개로 완전히 세례를 받고 드디어 이제 탈북을 결심하시게 되는데 2002년 12월 결국 영희 씨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몽골 루트를 통해서 탈북에 성공 마침내 대한민국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에 예, 지금 인천공항까지 이 두 분은 와 있습니다. 자, 다시 영자 씨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자님. 지금 뭐 이거 갑자기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돌려보내달라는데. 자, 프리비어스 스토리. 조금 전까지의 이야기. 홍인호 선생님이 나도 모른 채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아들과 엉엉 우는데 출입국 직원이 나와서 홍인호 선생님이죠. 밖에서 남편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현장에 국정원 직원도 이제 나와 계셨다고. 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그래도 그래도 홍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일단 규칙과 절차대로 저희와 함께 가시죠. 라고 해서 안전하게 국정원 시설로 이제 옮겼어요. 홍영사 선생님. 이 북한에서 이제 소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렇지. 괴를 때로 잡아야 되는 선생님인데 그럼 괴를 품어왔으니 그것도 안기부를. 안기부에 남산자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하신 거예요. 얼마간 묵비권 행사했냐면 한 달간 입을 꾹 닫으면서 묵비권 행사하시는 거고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정착을 거부했던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내가 남한이 왔으니 이제 내가 우리 언니 집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언니가 또 이게 내 뭐를 걱정되지. 출방을 가겠다. 내가 이게 가장 처음에 걸렸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 남동생이 이제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아유. 그런데 어찌 보면 군관대학을 졸업하고 제 나름대로 구 당국의 충성하느라고 또 정치대까지 가서 군 10년 동안 대학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평양에 산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얘가 이제 내 때문에 이것도 남한이라 하게 되면은 8,000까지 연자제에서 이렇게 죽인다고 북한에서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 때문에 나 환자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서 묻기보다도 이렇게 먼저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할 뿐이에요. 저는 그저 가만히 있고 이게 남편과만 통화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제가 이제 응을 안 하니까 이제 남편 통화 주는데 남편과 다시 이제 남편과 이렇게 통화되는 게 로고 많은 걸 몰랐어요. 도청하는 걸. 하겠죠, 예. 당연히. 조사 과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남자시는 걸 몰랐다. 각 잘 살아라 개야 이랬어요. 그 정도라도 점잖은 거야. 도와지. 아니, 난 이거는 기록으로 남아있어, 기록으로 그게. 그게 도청이 돼 있어요. 녹음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아들이 해외 나가서 데리러 가야 되는데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 고생했어. 알아봤더니 국악관이 너무 투철하고 10가지가 위험인물이야. 빨간색이셨구나. 이렇게 영자 씨가 남편과의 만남을 완강히 거부하자 국정원에서 이제 다음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이렇게 영자 씨가 남편과의 만남을 완강히 거부하자 국정원에서 이제 다음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 카드가 바로 책 한 권이에요. 아주 특별한 책 한 권. 책이요. 쉽지 않을 텐데 책으로. 예. 바로 이 책입니다. 북한 공작원 출신 김현희의 자서전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김현희는 아시다시피 1987년이죠.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른 테러인데 대한항공 858편을 갖다가
폭발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테러로 인해 가지고 탑승객 115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우리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심경의 변화를 좀 일으켰던 것 같고, 그래서 감형이 되고 석방이 돼서 지금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다 적어가지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책을 읽고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야, 영자 씨한테 하필이면 이 김현희 자서전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간첩이면 북한에서 최고의 그 출신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떤 모습을 봤길래 이 간첩이 최고의 세뇌부터 다 무장돼 있는 간첩도 대한민국에 동의가 돼서 여기서 살아갈까? 이거 엄청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때는 그래도 이런 책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책이 다르네요. 저희 때는 그 김정일의 요리사 그걸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걸 읽고 나서야 장군님이 먹었던 제기밥이 그 스시였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이 저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 영자 선생님의 그 정신 상태를 얼마나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게 했을 건가 이걸 느껴집니다. 영재, 이 책에서 어떤 대목이 가장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이 움직였어요?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남한 비행기 국민들을 이제 다 죽게 했다는 그 당국, 북한 당국의 충격이었어요. 와, 북한 이거 국제적인 범죄를.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현재 살아 있다. 북한 같은 공개 총살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첩이 살아 있다는 게 충격이었고, 야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도록 당국이 이렇게 하냐. 좀 끔찍했어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뭐 이 국정원 요원들이 애도 쓰고 뭐 책도 보여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네 그래요 하고 딱 가는 게 아직 없어요. 100% 아니야. 정말 돌아서게 한 그 예. 뭔가 하나 결정적. 뭡니까? 자,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마음은 확고합니다. 우리 홍윤정 선생님의 마음은. 그때 딱 한 명이 엄마의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엄마의 마음. 누구였을까요? 10살짜리 아들. 아들. 비장의 카드.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여야겠다라고 우리 국정원이 이 공략법을 바꾼 거죠. 네. 그래서 밖에 있는 아빠를 통해서 국정원에 아들에게 장난감을 보내는 거예요. 롤러 스케이트도 보내주고 초콜릿도 보내주고 또 맛있는 간식도 보내주고 그리고 이 아들 입장에서는 국정원에 와서 막 한 달간 있었는데 매끼 배부르게 밥이 나오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빠랑 엄마랑 그냥 여기서 다 같이 살면 안 돼? 라고 아들이 엄마를 흩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예, 이제처럼 롤러스케이트라는 건 처음이잖아요. 이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통조림이 들어오지, 간식이 들어오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이런 간식들 주말마다 들어오고 옷도 또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제 좋으니까 애가 하루는 날 보고 엄마는 왜 자꾸 북한 아빠가 안 살고 북한가 가겠다 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를 지금 살자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빠가 살고 싶다고 이러더라고요. 롤러스케이트에 녹았어.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아빠는 지금 남조선이란데 반역자 죄를 지었으니까 반역자다. 이렇게 한다 했더니까 그때 이제 애가 엄마 손잡고 엄마 왜 아빠가 안 살자고 그러니까 엄마가 북한에서 아빠 때문에 고쳤을 건데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밤마다. 그리고 나는 엄마가 안 살고 아빠가 살고 싶다고. 와, 이건 쓰다. 그래서 제가 야 남편과는 못 살아 자식 떨궈 놓고 못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할 땐 또 이렇게 다른 내용을 또 적으라 그래요. 그때부터는 적었죠. 애 때문에 내가 갈라지면 안 되겠다. 내 애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애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 왔는데 정말 선택을 잘한 거죠. 지금 이야기하면 진짜 힘들다. 살게 지금은 하는 게. 그 박한 선생님이랑 괜찮으시죠? 그럼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하지만 그 전화 통화 내용은 기록으로 영원히 남아 있어. 그렇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몰랐다. 잘 자라래 개 이랬어. 오, 진짜로요? 아니 이제 결국에 이제 영자 씨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정착하기를 이제 결심하신 것 같은데 네. 자, 또 오늘의 또 이야기 좀 숨은 주역이잖아요. 남편분. 맞아. 그분이 제일 궁금해. 부자 남편. 언제 제외하신 거예요? 조사를 4개월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나원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원 딱 나오면 하나원 교육을 3개월을 받잖아요. 그러면 첫 주부터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면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톡 보니까 속이 철렁했어요. 왜냐면 정말 2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늙은 거예요. 와, 2년 동안. 머리가 빠져가지고 가족 그러니까 난 그때 스트레스가 네, 마음고생 많이 한 거예요. 또 보는 순간에 너무 내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아 중국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구나 그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그 신경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10년은 팍 늙었더라고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돈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보면은 엄청난 비용이죠. 맞아. 딱 그렇죠. 이게 계산해도 루트를 보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어요. 아들하고 이제 저를 데려오니까 비행기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자기가 3월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10월에 왔단 말이에요. 6개월밖에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제 하여튼 제가 그때 당시는 어떻게 들었냐면 내 1,500, 아들이 1,500 이래서 비행기 값 들어갔다. 감사하게도 담당 형사님이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제가 이제 아마 대출 2천만 원 갚아야 되는 게 급선무였고 그다음 아마 1,000만 원은 남편이 자기 이제 정착금 받은 거라 모아서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 근데 그것도 담당 형사님 보증을 선 게 감사한 거죠. 남편은 그냥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 거네. 네, 그 그렇죠. 형사도 고마운데요? 고맙죠. 고맙고 지금도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고마운 형사님.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예. 자 어찌됐건 이렇게 아들 때문에 예. 거의 반강제로 이제 남한에 정착을 하시게 됐어요.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북한에서 배웠던 남조선과 예. 실제 이제 살게 된 한국이 다르다 하는 걸 어느 순간에 이제 체감하시기 시작했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백화점에 가게 되면 이게 담당자 선생님들이 카드를 또 곁에 뚜루뚜루 이제 나와.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CD에서 돈이 이분이 카드 추겼더니 아 ATM기? ATM기에서 돈 보는 게 와, 근데 그게 신기해서 말 안 하다가 엄마 선생님 그 돈 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갔으면 입금이 된대요. 또 입금하고 다시 돈 빼는 부분이 와 저는 그때 이제 야, 이 대한민국이 발전했구나. 그다음에 그 남대문인지 모르겠지만 동대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갔는데 끝이 없어. 아무튼 그다음에 저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저 물건이 다 팔리는가 그게 또 궁금했어요. 안 팔리면. 산처럼 쌓여있잖아요. 살살까? 산처럼. 그다음에 또 말 안 하다가 선생님 저 물건 다 나갑니까 하니까 그것도 다 팔린대요. 도매 친다는 말을 처음 듣잖아. 도매랑이 뭔지 모르는데 자존심 있으니까 또 물을 안 봐 도매를. 그게 하나원에 나오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아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구나 이런 걸 진짜 체험하게 된 거죠. 말이나 글은 속일 수 있지만 네. 그 현장에서 보는 광경은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럼 영희 씨는 좀 뭘 보고 좀 그런 걸 느끼셨나요?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입국하자마자 그때는 뭐 자판기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만한 박스 같이 생긴 데서 돈을 이렇게 했더니 거기 음료수를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도 이런 음료가 많지 않으니까 캔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 근데 그 귀한 것을 북한은 이제 결혼식 할 때 또 아니면 한갑 때 이럴 때 그 캔을 상에다 이렇게 상차림으로 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글쎄 동전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떨랑떨랑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돈을 넣는데 떨랑떨랑.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이제 저희 먹으라고 줘요. 이제 하나씩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데 캔을 제가 이제 아무리 그게 그런 걸 많이 봤어도 캔을 먹어보진 못했어요. 따는 걸 모르는구나. 예. 진짜?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따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시원한 데다가 세상에 부자 된 느낌? 정말 북한에서는 그 부자만 먹을 수가 있는 걸. 조항당 간부들만 먹던 거. 자, 어쨌든 뜻밖의 반전과 반전. 오늘 정말 식센스 같은 일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쨌든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 와서 잘 정착하고 계신 거죠?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자유라는 게 뭔지 모르고 왔어요. 북한에 사는 게 그냥 자유로운 삶인 줄 알았고 정말 좀 의도치 않게 떠났다가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정말 자유의 진정한 자유라는 걸 느끼게 됐고 석사, 박사 학위도 할 수 있었고 사실 북한에 있었다면 제가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노력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그런 노력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합니다. 저 홍영자 네. 선생님, 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참 좋은 교육을 하고 계세요. 네. 저기 죄송한데 남편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난 대한민국의 아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남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한국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우리의 이런 자유와 예. 또 경제로운 풍요로움 이런 거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남편한테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해주시고 아드님은 지금 어떻게 사세요? 아들은 현재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호텔에서 이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네, 제주도에서. 김신조 이후 최고의 난파 공작업. 코드명 봉화 1호를 데리고 북으로 복귀한 스님으로 이장한 간첩이었어요. 김정일 앞에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요. 부여 정각사에 있다는 정보까지는 북한 당국이 첫 번호 확인이 됐는데 정각사에 갔더니 정각사에 스님이 없어요. 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상한 기미를 보이면 그냥 죽여버리고 와라. 김동희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다는 듯 누구 한 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였습니다. 수사요원들하고 현장에서 총격전이 일으켜가지고. 우와. Channel A